이강인의 파리 생활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쥔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단을 개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확실한 2명의 방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프랑스 레퀴프는 PSG가 이강인 곤살로 하무스의 올여름 이적을 허용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출전 시간 적었다. 이강인은 공식 45경기에 출전했으나 선발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16강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선발 출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엔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었습니다. 이에 마케팅에도 진심인 EPL 구단이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강인 영입을 눈독 들이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겨울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PSG와 접촉했다. 매각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은 PSG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아스널과도 연결됐는데요.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 약 600억으로 붙었는데 맨유가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강인은 아스널이 노리는 선수다.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아스널에 잘 알려진 선수다. 하지만 가격은 부담스럽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이강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각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EPL 구단만 노팅엄, 뉴캐슬, 아스톤 빌라, 에버튼, 토트넘, 아스널, 맨유로 총 7개 구단입니다. 물론 이강인과 하비게라 2명 중 1명인 구단도 있는데요. 과연 이강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안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